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바이 더 딥의 심리 있잖아요. 네. 연준하고 반대로 하면 돈 번다. 네. 이 심리 있잖아요.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우 저럴 때 쫄면 안 되고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까지 흔들겠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오늘이 9월 28일, 7일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흔들까요? 그러면 11월 1일이요. 12월 1일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따라올 때까지 흔들어 놓겠죠. 그게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보이잖아요, 앞이. 다 어둡고 다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안 좋지만 좋아지는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좀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 이게 뭐 오건영 부부장도 힘드시겠어요. 네. 네. 아, 네. 요동을 치니까 이거 그죠? 아, 예, 환율이 네. 참. 네. 네. 예. 일단 뭐 환율부터 그럼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파운드니 뭐 유로니 뭐 다 엔화도 그렇고 다 난립니다. 아, 예, 저기 이제 그게 각 국가별로 지금 다 난리인데 예. 예. 각 국가별로도 이게 이 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예.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이 모든 근원 자체가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린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이제 환율을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좀 많이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흔들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제 잘못된 대책을 썼다가 흔들린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이 되는 영국이죠. 거죠. 예. 예, 아마 이제 작년 말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터키 통화가 이제 폭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금리 올릴 때 우리는 금리를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버렸고 이게 터키 통화가 굉장히 크게 튀르키예죠 이제 네. 그 통화가 무너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실수를 이제 영국에서도 좀 한번 범하게 되는데요. 영국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0년대 때도 그랬고 90년대 때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이고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IMF한테 이 외환 위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죠. 구제금융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국제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예. 이게 저도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만 지금 이제 상황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30원을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보시면 참고로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GBP죠. GBP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8 파운드? 이 정도 와 있거든요. 예. 1.07, 1.08. 이게 1.0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뛰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지금 보니까 0.96 정도 와 있고요. 야, 그러니까 예. 달러보다 이제 많이 내려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엔화가 지금 보시면 145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가 이제 홍콩 그 역외 위안화 기준으로 해서 7.17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9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파운드 같은 경우는 85년도 이제 대처의 개혁이 있었을 때죠. 그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도 01년도, 02년도 이제 유로가 처음 출범을 했었을 때, 그때 유로존 힘이 좀 약할 때, 그때 당시 환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98년 이후에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에 가장 이제 중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가장 힘들 때 그때 수준으로 지금 통화 가치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하니까 그 킹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13 정도, 이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 우리한테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원화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는 이제 파운드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 요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미국의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물가를 올리는데 당연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되죠.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건 이제 1,400원에 사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한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환율 무너뜨리고 물가 무너뜨리고 등 떠밀려서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면 환율하고 물가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한국이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미국이 이제 원래는 연말에 한 3.5에서 4.0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FOMC에서 이게 4.5로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파월이 이제 1.25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럼 연말에 4.5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도 이걸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발표가 난 다음에 하는 총재 코멘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조건이 좀 바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우리는 지금 이제 10월 12일 날인가 그렇고 11월 24일인가 금통위가 2번 남아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0.25씩 2번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려고 3%.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이제 3.0으로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4.5 대 3.0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스케줄대로 가면. 네. 네.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2.5고 미국이 3.25예요. 그럼 0.75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3이고 미국이 4.5가 되면은 1.5 차이가 납니다. 2배네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산 걸 뒤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뻔해지잖아요. 그럼 미리 선취매를 해놔야죠. 이 상황에서. 미래를 보면서 지금 달러가 하늘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기서 0.25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스텝 정도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0.5, 0.5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연말에 3.5나 3.25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미국하고의 이제 갭 메우기. 네. 요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물가부터 해서 금리까지 흘러왔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금리까지 흘러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빅스텝을 막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성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장이 또 환율에 영향을 줘요. 이래서 환율이 어려운 건데 이제 한번 잠깐 보시죠. 환율을 볼 때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금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면 그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받는 페이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가 그 나라의 성장을 팍 추동을 해버리면 금리를 인하해서 그 나라 통화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나라의 성장이 강하니까 이 나라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나라 통화를 사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서 성장을 부양을 하게 되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가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만약에 그 나라 성장을 이 금리 인상이 크게 훼손을 시켜버리잖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따라가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 그 금리가 올라갈 때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금리를 내릴 때도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네.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에 좌우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펀더멘탈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크게 안 좋아지거나 그렇죠. 크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임계치가 넘었을 때 네. 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매크로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가 된다라고 싶으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자를 더 준다고 해도 도망가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 성장이 둔화돼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금리를 더 올리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너무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리지만 이게 성장을 건드려 버리면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응을 할 때 금리 인상의 폭을 약간 더 끌어올려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지금 2.25까지 올렸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금리 2.25까지 올렸거든요. 그럼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큰데 그럼 성장이 둔화된 걸 메우기 위해서 어느 걸 푸는 거냐면 재정을 푸는 겁니다. 감세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재정을 풀게 되면 이것도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유동성 공급도 함부로 네.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클 때 통화를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클 때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이게 방향이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운드화가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요. 마찬가지로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게 되죠. 인플레 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게 파운드가 그래서 1.03까지 떨어지니까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도는 겁니다. 영란은행이 나서가지고 긴급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란은행이 어쩌면 지금 금리 인상을 긴급으로 해가지고 0.5, 0.75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제서야 파운드화가 맞긴 막았는데 문제는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4%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얼마 전에 1%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 파운드화 환율이 지금 보시면 1.08이었던 게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1.0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서 그럼 이제 1.08로 다시 되돌리긴 했는데 그럼 다행인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란은행의 영국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뛰면서 이걸 지금 간신히 메워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 파운드화가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 트랩에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 기축통화국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도 마음대로 돈 썼다가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영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케이스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본은 다른 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일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N이 약세로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본의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 이거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미일 금리 차를 메워주면 돼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 번째는 일본의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이자 부담. 그렇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성장의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엔화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트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자니 물가로 맞을 것 같고 금리를 올리자니 성장으로 맞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을 한 거죠. 이게 모든 나라가 처해 있는 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 올려서 부채로 맞을래 아니면 금리 그대로 놔둬가지고 물가로 맞을래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고 싶죠. 근데 밖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시간 끌면 되죠. 그렇죠. 그럼 시간 끌면 되죠. 내년 초까지. 근데 이번에 잭슨홀에서부터 이거 완전히 이 기대를 꺾어버렸죠. 이 기대를 꺾는 순간 일본 엔화 환율이 팍 하고 하늘로 뛰어 올라간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폭을 늘려가지고 대응을 한 거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 감세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했다 지금 수렁에 빠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이렉틀리 환율 방어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환율 방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너도 나도 다 엔화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달러를 매수를 해서 나가고 있죠. 이건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막으려면 반대로 누군가 끼어들어 가지고 달러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도해서 받은 엔화를 흡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고 엔화를 갖다가 흡수를 해버리면 엔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 방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누가 달러를 팔 건데 지금? 아무도 안 팔잖아요. 달러. 킹달러인데 누가 팝니까? 팔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에는 외환보유고밖에 없는 거죠. 외환보유고로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와 이게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팔았을 때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환보유고 조금 써서 이걸 갖다가 팔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금세 다시 되돌려버려요. 그러면 외환보유고만 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싼 값에 계속해서 먹이만 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기꾼들한테, 헤지펀드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갖다가 환율 방어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걸 선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갖다가 실제 특정 국가의 통화를 갖다가 방향을 조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나라 의지에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용인해 주지를 않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건 절대 선호하지 않나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달에 옐런 재무장관이 저기 이제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엔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이 엔화 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진국 G7 국가들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엔화 약세로 가더라도 내깔려 놔두겠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달러를 매도를 하고 엔화를 매수를 하는 개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확 뿌려버린 거죠. 시장에서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확 뿌려버리니까 이때 당시에 달러 엔이 145 정도 됐다가 한꺼번에 확 뿌리니까 이게 140으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이제 145로 다시 되돌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제 다들 놀란 겁니다. 뭐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우리가 개입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효과적이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럼 이게 뭐냐면 기세등등하게 이제 달러 강세로 가다가 달러가 계속 기세등등 강세로 가다가 갑자기 따귀를 딱 맞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주춤한 겁니다. 이러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져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엔달러 환율이 있지만 엔화는 지금 약세지만 원화하고 엔화를 비교해 보면 원화하고 엔화가 이제 한때 93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1에 이제 100엔에 93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엔화가. 지금 얼마냐면은 990원 정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속도가 엔화 약세 속도보다 빠르네. 더 빠른 거죠. 빠르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환율 방어 한 번씩 해버리잖아요. 그럼 엔화의 약세를 갖다가 속도 조절하는 거는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했지? 미국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기사를 보면서 말씀 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그 연준의 스탠스일 수 있다. 일단 미국 연준보다도 재무부 쪽의 재무부. 스탠스를 좀 같이 봐야 네.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사가 이제 나온 걸 보시면 이게 9월 23일 날 기사입니다. 예,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미국 재무부가 엔화의 반등에 일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일본 정부와 공조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개입을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갖다 도와준 건 아니지만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용인했다. 예, 그렇죠. 용인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본의 조치를 이해한다. 최근 급등한 엔화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일본 정부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일본의 개입에 참여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대변인이 재무부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거냐면 밑에 두 문단 내려가 보시면 98년 이후에 처음 개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닛 옐런 이 재무장관은 7월에 엔을 떠받치기 위해 시장 개입을 지지할 의도는 없다. 이때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난 7월에는. 이후 엔은 계속해서 추락했다라고 나오죠. 옐런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방문 당시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우리 G7 국가들은 환율을 시장의 결정에게 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9월 7일 날만 해도 옐런 장관이 2달 전에 했던 발언하고 입장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용인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옐런 재무장관이 23일 날 비슷한 때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고 뭐 옐런 장관이 2% 목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번역 기사일 거잖아요. 옐런 장관은 일본 재무부의 환시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대요. 일본 재무부가 이제 외환시장에 환율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노코멘트. 노코멘트.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그냥 노코멘트 한 거죠. 그리고 밑에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재무부에 있는 대변인이 이 정도의 코멘트를 던져준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환율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 미국 당국에서는 용인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조가 네.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결국에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죄송합니다.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에 있는 한도만큼 외환보유고까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달러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은. 네. 그렇죠. 근데 달러를 찍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통화수합 라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정해진 엔화만큼을 미국으로 보내요. 그럼 미국에서 달러를 그만큼 넣어주죠. 그럼 일본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쏟아내버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뭐지 이게? 이러면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뛰는 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제한해 양국 줄 간의 수 수합 라인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상설 수합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소극적인 용인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과거가 조금 바뀐 거지 않습니까? 지난 7월 달하고 이게 뭐냐면 미국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국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우리가 지금 캐시가 당장 모자란데 달러 현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 10년 묶어버리면 기분이 안 좋죠.
거의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묶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년 국채를 갖다 다 팔고 캐시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원래 미국에 굉장히 큰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누가 메워주고 있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장기 국채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이 만약에 환시 개입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써버리려면 달러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달러 캐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장기 국채를 팔아야죠. 그렇죠. 장기 국채를 팔고 달러를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갖다 외환시장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냥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일본도 힘들지만 외환보유고가 털려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세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우호 세력이.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좌시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 우리가 공조라는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아까 이제 뭐 저기 그 코로나 20년도 3월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호재라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나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그냥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럴 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한 번씩 우리는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변화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건 맞는데 나쁘지만 좋아지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강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방적인 강달러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는데 다들 그 생각이잖아요. 아,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강달러를.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강달러 혼자만 달러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하드캐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 세계 경제를 하드캐리하기에는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미국도 약간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계속해서 찾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환시장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 좀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좀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일본 그 중앙은행이 진짜 오랜만에 개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미국 재무부에서 뭐 묵인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 적극적으로 거죠. 네. 공조하진 않았겠지만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공조라는 게 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6년도나 20년도나 18년도나 이게 주식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릴 때 보통 이제 바닥이 나올 때 두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요. 네. 첫 번째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거나 늦추거나 내지는 국제 공조를 해주거나 어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 공조를 갖다가 기대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국제 공조의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약간의 미세한 변화의 징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그 일부는 이제 그 변화에 어쨌든 굉장히 주요한 변수이자 하여튼 뭔가를 하는 플레이어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변화는 환경 속에서 그냥 그걸 잘 캐치해서 그냥 그 종속 변수 정도로만 우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잠깐 좀 네. 써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국 혼자 잘 살고 다 죽으면 되지 않냐. 다 죽으면 미국도 죽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혼자서만 잘 산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흔들릴 정도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 9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했었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가봤던 길이잖아요. 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뭘 하게 되냐면 연준이 이게 G20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달러 부족이 생겨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냐면 첫 번째는 FEMA 레포라는 걸 만들어요. 이 FEMA 레포가 어렵게 지금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예금담보대출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을 갖다 10년짜리를 가입했어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캐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예금을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 나잖아요. 이자도 못 받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예금담보대출 뺄 수 있죠. 그렇죠. 잠깐. 그죠? 그래서 이 피마 레포는 뭐냐면 10년짜리 국채를 산 이머징 국가들한테 이거 담보로 맡기고 캐시 빼 이거예요. 달러 뺄 수 있게 이거 라인 수합 라인 만들어줘요. 600억 그거 달러. 정도. 기억나네요. 예, 이거 만들어줘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몇 년도였죠?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8월, 7월. 네. 예, 이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들어주냐면, 이거만 스탠딩 레퍼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머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SDR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SDR을 작년도 8월 말에 전 세계 국가들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언제 이후에 처음이냐면, 09년도 외환위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를 지급했냐면, 6,500억 달러 정도의 SDR을 지급을 해요. 이 중에서 3,500억 달러 정도는 선진국한테 줬고, 왜냐하면 지분이 많으니까 IMF에. 그 다음에 3,000억 달러 정도는 이머징 시장에 줬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지는 안 되겠는데 이 정도입니다. SDR이 인출권이죠. 인출권. 인출권입니다. 네. 사실상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예, 이걸 갖다가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진국도 디벨롭 마켓에 줬고 얘는 이머징 마켓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디벨롭 마켓 같은 경우는 달러가 넘치니까 이거 이머징 마켓에 나눠줘라고 했죠.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 외환 보유고로 상당히 많이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달러를 좀 충전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수혜를 누가 받았냐면 또 러시아도 받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옐런 재무장관이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한테 준 이거 SDR 저 무효 처리해라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자마자 사고 치니까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머징 국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방파제를 쌓아준 거예요. 방파제를. 근데 방파제를 쌓아도 파도가 더 세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파도가 더 세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외환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외환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FOMC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할 게 많은데. 이제 FOMC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리면은요. 네. 요번에 이제 FOMC는 사실상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먼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잭슨 홀 때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잭슨 홀 당일날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잭슨 홀부터 FOMC까지 그 사이에도 꽤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 정도 시장이 흔들린 걸 갖고 연준은 과연 어떤 평가를 해줄까라고 봤었을 때 연준이 얘기해 준 거는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 정도 시장의 하락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잠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기사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나왔었던 그 내용들을 좀 잠깐 볼게요. 보시면 그 이제 이 얘기를 함께 합니다. 이 물가 상승이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 CPI가 7월 달, 8월 달에는 6월 달보다 좀 낮아졌어요. 6월 달에는 9.1%였는데 7월 달에 8.5%, 8월 달에 8.3%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파월 회장이 무슨 평가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도 물가가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그랬더니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월 달 인플레이션과 8월 달 인플레이션 함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았다.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온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어 CPI라고 해가지고 유가를 제외한 CPI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확실히 평가를 해줬죠. 네. 그리고 이 코어 CPI가 올라올 때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거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주택시장은 아마도 조정을 겪어야 할 수도 이렇게 나와요. 특정 자산 가격이 빠져야 된다고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 시기에는. 이거 왜냐하면 주시장 뭐 중앙은행은 이런 게 중앙은행은 안 소비자 하지. 물가 지수를 타겟팅하지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을 좀 빠지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이제 평가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겁니다.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었어요. 매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연내에 4% 위로 금리를 올리고 내년엔 내리고 이거였거든요. 비둘기파는 뭐라고 했냐면 연내에는 3.25까지 올리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린 다음에 홀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6월달 점도표를 보시면 요게 블라드 같은 매파입니다. 올해는 엄청 높다가 내년에 밑으로 쪼록 내려와 있죠. 오히려 올해 바닥보다 더 내려와 있죠. 요게 블라드입니다. 그게 블라든지는 어떻게 알아요? 블라드밖에 내년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야. 아, 저 네, 사람이. 근데 추정하는 제 생각 합리적 추정인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확실하다.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인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빠르게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블라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잠깐 보시면 이게 뭔 얘기냐면 매파는 그래서 빠르게 올리고 화끈하게 올리고 화끈하게 내리자고 비둘기파는 천천히 올리고 더 오래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는 미스터 마켓은 이 중에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죠. 어떻게 선택하냐면 연내 3.5까지 올리고 내년에 내리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생각해서 네. 반등이 나온 거지. 그래서 6, 7월에 이게 나스닥을 25% 바닥에서 그 끌어올린 저걸 겁니다. 피봇이라고 얘기한 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간 거죠. 블라드가 엄청 혼났을 거예요. 말을 바꿨거든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걸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비둘기표 의원들도 연내 4%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둘이 사실상 의견 충돌이 없어지죠. 수렴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죠. 내년도 전망을 보시면 지난 6월 달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작년 6월 달에는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사이의 간격이 되게 크죠.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넓죠.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거 보세요. 붙어버렸죠. 촘촘하지 않나요? 네. 토탈 쌀 것 같지 않나요? 이러면 얘네들끼리 침투할 방법이 합의했다는 없습니다. 얘기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투할 곳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시그널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올해는 더 하이어 높게 그 다음에 더 길게 하이어 for 롱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5%로 끌어올려가지고 유지를 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잠깐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연준을 우습게 볼 땐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반응을 해요. 왜? 단기로 올리면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하면 장기로는 금리가 내려가. 왜? 첫 번째는 경기가 무너지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걸 겁먹어가지고 너희들이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이래서 단기를 끌어올리면 청개구리처럼 장기가 내려갔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단기 금리를 더 세게 올리고 내년에 더 길게 간다고 하잖아요. 더 올라버리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더 올라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요. 네. 3.93까지 올라갔습니다. 투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연준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완전히 이제 쫄아버린 거죠. 이렇게 확 잡아당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10년 국채 금리가 뭐하고 연동돼 있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됩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주택 시장을 흔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기사 중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파월 주택 시장은 아마도 조정 겪어야 해서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되면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가 잡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FOMC는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약간의 자산 가격 하락, 그렇죠. 이제 잭슨 홀 이후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의 물가 상승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끈적끈적한 물가 상승을 갖다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동단결해가지고 확실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사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수가 붙어버리는. 네.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시장이 끌려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FOMC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제 렌트비인데 네. 렌트비는 이제 컨트랙에 의해서 한 거니까 네. 연준에서 확 하면 예를 들면 유가처럼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네. 기간을 이렇게 쭉쭉 수년시킬 수 있는 재료가 렌트비에 있는 거다. 이게 네네. 걱정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렌트비가 이제 OE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죠.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약 이걸 갖다 렌트로 산다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 이걸 갖다가 간주를 하는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집값하고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결국에는 이 주거비 자체를 끌어올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건드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설거지할 때 물만 뿌려서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수세미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콩콩 넣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장기 금리를 계속 끌어내리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낮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을 버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6, 7월 달에도 보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환호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또 잡으려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그때 모습입니다. 2.6 뭐 이렇게 예, 그때까지 내려갔었죠. 내려갔었잖아요. 네. 3점 몇 가던 예.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FOMC에서는 higher for longer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네.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다 끝났다.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연준이 풀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끝 보인다.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시장이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팅 프로버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년 6월 중순까지 4.75에서 5% 이상으로 올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오늘 이게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 5% 이상으로 올릴 확률이 50%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는 작년 2월이면 금리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6월 이후에는 이 확률이 점점 이 위쪽에 머물 확률이 내려가죠.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아직도 시장에서는 내년 7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거 아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점도표를 보시면 내년 말에는 5%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아직 시장이 시장에서는 조금 안 덜 받아들인다. 따라온 거죠. 아.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압을 할 필요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롱거를 좀 더 길게 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국채 금리를 더 부담을 주는 거고 그게 이제 오늘의 금리 상승을 갖다가 연준에서는 신용금리를 많이 연준은 끌어올리는 시장의 있겠죠. 기대를 완전히 죽일 정도까지 가야만 네? 예. 또 주시장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것들 보면은 뭐 별로 안 빠진 상태에서 애플이나 뭐 테슬라 양호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까지도 네네. 다 호플레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게끔 한 다음에 본인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주가까지 연준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바이 더 딥의 심리 있잖아요. 예. 연준하고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예. 이 심리 있잖아요.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우 저럴 때 쫄면 안 되고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까지 흔들겠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이 9월 28일, 7일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흔들까요? 그러면 11월 1일이요. 12월 1일이요. 내년 1월 1일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따라올 때까지 흔들어 놓겠죠. 그게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럼 짧을 시장이 수도 있고.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려면 흔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와 이 연준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드렸던 거고 네. 아직도 갭이 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연준은 길게 간다.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확률표를 보면은 내년에 7월이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오늘 새벽에는 조금 더 늦어졌어요. 네. 내년 9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양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연준의 양대 책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장을 도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은 성장보다는 물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금융 안정은 뭐냐면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렸었을 때는 예.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더 흔들리고 만약에 이게 약간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물가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네. 최종 대부자로서의 롤에 대해서도 연준이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공조의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앞이 다 어둡고 다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안 좋지만 좋아지는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좀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장님이 보실 때 안 좋지만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나타나는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인 달러 강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제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공조하는 모습들. 예, 그렇죠. 이런 거. 그게 하루아침에 확 거대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슬금슬금 조금씩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미국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끌어올리려고도 하지만 튀어 올라가는 상태에서 수급까지 무너져 버리면 진짜 하늘로 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미국한테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언더 컨트롤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네. 뉴스플로우에 자네 델런이 등장이 자주 되고 뭐 브로다나 영란은행 총재하고 뭐 전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만난다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면 근데 이제 참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전하고 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6년도, 17년도 이때하고 달라진 건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열이 좀 심해졌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기야 저 그렇게 중국이라는 생각합니다. 큰 덩어리가 저 러시아와 함께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네. 공조라는 것도 제한적이겠지. 네, 일단은 좀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 뭐 영원히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래도 거기서 또 변화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조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장이네. 아까 뭐 한 10분 전에는 코스닥이 뭐 예비 효과가 뭐 5분 마이너스 8까지 8까지 갔었는데 네. 그건 뭐 이제 돈으로 막는지 이제 주식으로 할지 이게 선택의 기로에 어제도 서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닷컴 버블 때를 회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라이브 말고 네네네. 주말 방송 녹화 방송으로 아, 네네.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주말에요? 시사점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생방 중에 늘 이렇게 네. 섭외를 하시는 어려울 때는 해야죠. 네. 김프로님. 그래요. 네. 조만간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